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꼭 합의 안 해도 반성문 수백 장 내면 된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탄원서를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부수적이라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 100장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냈는데도 형이 하나도 안 깎이고 소용없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문제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합의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추행 합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랫동안 제가 직접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겪었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성추행 합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로 조율한 합의 금원을 주고 더 이상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핵심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하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도 있고, 재판에 가서도 합의하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꼭 합의 안 해도 반성문 수백 장 내면 된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탄원서를 내면 되지 않느냐. 봉사활동 수백 시간 하고 성폭력 교육 받고 헌혈, 장기기증 서약하고 그러면 합의 안 해도 선처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헌혈, 장기기증 서약, 교육받는 거, 그건 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부수적이라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 100장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냈는데도 형이 하나도 안 깎이고 소용없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선처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겁니다. 즉 합의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합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성범죄 가해자가 본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종용하다가 스토킹죄가 추가돼서 가중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청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원하시나요? 이런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라는 거는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조율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디를 만지면 얼마, 피해자가 몇 살이면 얼마, 이렇게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100이면 100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일회성 경미한 추행이라면 500만 원 부근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추행 부위가 중하고 사안이 중하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미성년자라면 합의금 액수 보다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 직업이나 신분이 연관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 피해자 변호사와 여러 번 의견 조율을 거쳐서 정해지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거꾸로 적정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한 번에 탁 이루어진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수차례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합의는 경찰, 검찰, 1심, 2심 재판 마칠 때까지는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를 결국 못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나는 보상은 필요 없고 가해자가 아주 엄하게 처벌받는 것만 원합니다.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최근에 물어보시는 것 중에 변호사님 저는 추행한 사실도 없고 잘못은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문제 삼으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면서 합의한 다음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죄가 나온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한편으로 합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도대체 그 도의적인 책임이 무엇이라는 건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합의를 계속 시도하려고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앞뒤가 모순적인 태도는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을 바탕으로 합의해야 그런 합의가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성추행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